잔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포장마차 안에 있는 손님이라곤 우리밖에 없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수영이와 철호가 양옆에 앉아 있었다. 8시쯤에 만났으니까 이곳에 온 지 10여 분 정도 지났을 터였다.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우리가 시킨 건 국수 3그릇과 소주 1병이었다. 저녁때가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가 고팠다. 아직은 혈기왕성한 30살이었다. 걔는 감추듯 국수를 먹어 치운 뒤 우리는 소주로 입가심하면서 안주를 골랐다. 마지막으로 국수 그릇을 비운 철호가 진열장 안에 있는 다양한 안주를 내려다보았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수영이가 물었다. 종류가 다양해서 철호는 쉽게 고를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 녀석을 보다가 나도 진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까 전부터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다. 쉽게 고르지 못해 시선이 분산되어 버린 철호와 달리 나는 한 가지 메뉴에 시선이 꽂혔다. 그것은 매콤한 양념 맛을 느끼며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는 안주였다. 오랜만에 곱창볶음은 어떠냐? 정하지 못하는 철호 대신 의견을 내놓고 나서 나는 수영이를 보았다. 그는 안주엔 별 관심이 없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에 철호한테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을 때하곤 사뭇 다른 표정이었다. 시선도 우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뭘 보고 있나 궁금해서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시선의 끝에는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방송국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수영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가 미소를 지은 이유는 텔레비전에 나온 기자 때문이었다. 처음 저 기자가 뉴스에 나왔을 때 수영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렸을 때 친구 중 가장 성공한 녀석이라며 수영이는 나에게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 셋이 술을 마실 때 가끔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진짜 친구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다. 그나저나 이름이 뭐였더라? 방금 자막 처리되어 나온 걸 보았는데도 매번 잊어먹기 일쑤였다. 수영이에겐 자랑스러운 친구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뉴스를 전해주는 박 기자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갸름해 보이는 박 기자를 확인한 다음 나는 곱창이 놓여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붉게 양념이 되어 있는 곱창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이견이 없다면 곱창볶음으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안주를 시키기 위해 주인 아저씨를 부르려는데 철호가 또다시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녀석이 내 의견에 반대할 거라는 신호였다. 야, 그런 거 말고 깔끔하게 오징어 숙회 어떠냐? 뜬금없이 웬 오징어 숙회냐는 듯 나는 철호를 향해 눈을 흘겼지만 녀석은 내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장 안을 훑어보았다. 이 집 양념이 유독 매워 보여서 그래. 내가 요즘 매운 음식이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거든. 녀석이 배를 쓰다듬었다. 덧붙여 위궤양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녀석을 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보기엔 내 위궤양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워 보이진 않는데 진짜로 그런 증세 때문에 고통받는 녀석이라면 국수를 먹을 때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지도 못했을 터였다. 녀석은 국수를 먹기 전에 고춧가루를 양껏 집어넣은 뒤 젓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었다. 그런 녀석이 매운 음식 운운한다는 건 필시 내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목적임에 틀림없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녀석의 의견을 들어주었지만 이번엔 양보하기가 싫었다. 나는 매콤한 양념 맛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곱창볶음을 계속 주장했고 녀석은 자극적이지 않은 오징어 숙회를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의견이 일치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녀석은 점심때 먹었던 메뉴까지 들먹였다. 매운맛으로 유명한 제육덮밥을 점심때 먹었다는 것이다. 매운 음식이랑 궁합이 안 맞는다면서? 제육덮밥을 먹었다는 말에 내가 어이없어하는 말투로 묻자 녀석은 점심때 그걸 먹었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당해서 뭐라고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지금 심정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이자 녀석은 헤헤거리며 웃기만 했다. 녀석의 웃음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화내고 싶지 않아서 심호흡을 했다. 텔레비전에 나온 친구를 보고 있던 수영이도 상황이 이쯤 되자 우리에게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2개 다 시켜서 먹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나와 철호는 서로의 주장을 쉽게 철회할 마음이 없었다. 국수도 먹었는데 하나만 시켜서 먹지 뭐하러 2개씩이나 시키냐? 철호가 말한 다음 주인 아저씨의 눈치를 살폈다. 철면피 같은 녀석이라도 눈치는 보이는구나 생각하며 나도 주인 아저씨를 살펴보았다. 그는 우리가 하는 얘기엔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그는 장기침을 내뱉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가게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확인했듯이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박 기자가 나온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는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다. 지금 다시 화면을 보니까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독감과 관련해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많은 나라 중에서도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단연코 미국이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다른 대도시에 소식이 연이어 나오다가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갔다. 그곳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다. 현지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나온 특파원의 등 뒤로 할리우드의 상징인 하얀색 간판이 보였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긴 해도 카메라에 잡힌 걸 보면 미국이 맞긴 맞는 모양이었다. 특파원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배우들도 독감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어서 관련 영상이라며 독감에 걸린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관심을 갖고 그걸 보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이러다간 생소주를 마셔야 할 것 같으니까 안주는 그냥 내가 고른다. 불만 없지? 나는 시선을 돌려서 수영이를 보았다. 안주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그가 우리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 표정엔 별것도 아닌 일로 말다툼을 벌인 우리로 인해 짜증이 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결국 안주 선택권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수영이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진열장에 있는 다양한 안주 중 산낙지를 시켰다. 오징어 숙회보다 더 별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했다. 주인 아저씨는 텔레비전에 놓여있던 시선을 떼어내며 마지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주를 만들기 위해 재료와 식칼을 챙기면서도 그는 텔레비전을 힐끗거렸다. 저렇게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무색하게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었다. 우리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창시절에도 매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종결되곤 했다. 철호와 내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부딪히면 수영이가 나서서 중재하는 시기였다. 몇 년에 걸쳐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래도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녀석과 말다툼을 하다 보면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많았다. 나는 화를 꾹꾹 누르며 산낙지를 보았다. 다리가 잘게 잘려나갔다. 주인 아저씨가 사용하는 식칼로 나도 녀석을 토막내고 싶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참아야 했던 건 오로지 수영이 때문이었다. 주인 아저씨가 산낙지 한 접시를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잔을 비운 뒤 산낙지 다리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맹렬하게 꼬물거리던 움직임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최후의 몸부림인 듯 젓가락 사이에서 힘들게 꼬물거리는 녀석을 나는 기름장에 집어넣었다. 짧은 다리가 일자로 쭉 펴졌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녀석을 입안에 집어넣고 꼭꼭 씹었다. 매운맛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씹는 맛이 괜찮았다. 나는 머릿속에 사장을 떠올리며 꼭꼭 씹었다.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재수 없는 새끼. 들리지 않게 혼잣말로 중얼거린 다음 산낙지를 꿀꺽 삼켰다. 짠맛이 입안에 남아 맴돌았다. 빈찬을 집어 들자 옆에 있던 수영이가 술병을 들었다. 야, 강준, 이제 그만 화 풀어라. 그가 술을 따라주는데 철호가 나를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 술을 마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말했듯이 점심때 매운 제육덮밥을 먹었더니 속이 아직도 쓰린 것처럼 아프단 말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곱창을 무진장 좋아하잖냐. 우리 준이가 나를 생각해서 시킨 걸 알면서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단 말이지. 우리 셋 중 철호가 제일 술에 약했다. 벌써 혀가 꼬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녀석을 보았다. 녀석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임마,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 관리 좀 잘하고 다녀. 나 역시 별다른 의미 없이 입버릇처럼 한마디 내뱉었다. 철호가 배시시 웃었다. 녀석의 웃음은 우리의 짧은 감정 대립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에 응답해주기 위해 주인 아저씨를 불렀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콜록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기침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딱 봐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다. 괜히 불렀나 싶어 취소하려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놈의 감기가 영 떨어지질 않네요. 몇 번 더 그러고 나서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았던 그의 얼굴과 지금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짧은 시간 안에 병색이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의사가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낯빛을 보아하니 열도 있는 듯했다. 뉴스 보니까 요즘 감기가 독한 모양이더라고요. 철호가 한마디 툭 내뱉고 나서 잔을 비웠다. 녀석은 아저씨의 몸 상태에 대해선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 무심한 말투를 지우려는 듯 수영이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면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가 대신해 주었다. 아저씨는 누가 봐도 억지로 웃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국수를 술과 함께 먹었던 탓인지 평상시보다 빨리 소화되어 버렸다. 뒤이어 안주로 시킨 산낙지는 씹는 맛이 좋았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국수를 먹었는데 뭐하러 안주를 2개나 시키냐고 말했던 철호도 뒤늦게 입맛을 다셨다.
나는 안주를 더 시켜도 괜찮을지 고민하다가 오징어 숙회가 되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또다시 콜록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아직 또렷했다. 한 접시 부탁하자 그는 주섬주섬 재료를 꺼냈다. 힘들어하는 아저씨와 상관없이 철호는 오징어 숙회라는 말에 취기에 어린 환호성을 질렀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 녀석이었다. 그런 녀석을 위해 안주를 하나 더 시킨 걸 후회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나는 앞을 보았다. 아저씨가 살아 꿈틀거리는 재료를 들고 냄비 앞으로 걸어갔다.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그 안에 살아있는 오징어를 집어넣었다. 나는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짧은 시간 안에 빨갛게 익어버린 오징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겨우 세 사람의 안주가 되기 위해 산채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했던 오징어처럼 나도 오늘 오후에 서슬퍼런 분위기가 감돌던 인사과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바야흐로 실적 부진으로 인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실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살생부의 이름이 적힐지 몰라 모든 직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 안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상사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사라 할지라도 인력 감축 대상자에서 제외된 건 아니었다. 실적이 나쁘면 과장급 이하는 무조건 제명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런 탓에 우리는 출근한 직후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제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더니 사내 방송이 시작되었다. 호명하는 사람은 인사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다. 설마 저 명단 안에 나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귀를 기울였다.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군가가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였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호명하겠습니다. 설마 그 마지막이 나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호명이 된 순간 멍한 눈빛으로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16분이었다.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나는 함께 호명된 다른 직원과 함께 인사과에 내려갔다. 다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를 비롯해 함께 내려간 사람들 모두 자신이 맞는지 거듭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명단을 한 번 더 읽어주었다. 한날 한시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우리는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원이었다. 나는 그야말로 팔팔 끓는 탕 속에 던져진 오징어와 다를 바 없는 신세였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심정으로 인사과에서 나온 다음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은 나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괜히 건드렸다간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튈지 모른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 기다렸다. 그나마 오늘 약속이라도 해놓지 않았다면 그 참담한 시간을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 돌이켜보니 양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게 새삼 고맙게 여겨졌다. 무슨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수영이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옆을 보니 그가 잔을 들고 있었다. 나도 잔을 들었고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건배를 외친 뒤 술을 마셨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철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씨, 너희들만 건배하냐? 나도 끼워주라. 녀석이 우리가 들고 있는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까짓것 연달아 술을 마셔도 아무 상관없었다. 이번엔 소리 높여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술을 한 번에 털어 넣기 위해서 고개를 약간 올렸다. 이 반으로 술이 들어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시야에 들어왔다. 냄비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던 그가 재채기를 했다. 순간적으로 손을 가져가 입을 가렸지만 뒤늦은 조치였다. 굵은 침방울이 냄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넘기는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냄비 안에서 오징어를 건져 올렸다. 철호가 군침을 삼키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고년 참 맛있게도 익었다. 흐흐.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만화였다면 여자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늑대 캐릭터에 어울릴 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팔을 주먹으로 툭 건드렸다. 헤헤거리는 표정으로 녀석이 나를 보았다. 방금 내가 목격한 비위생적인 장면을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소중한 친구지만 철호는 가끔씩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오늘만 해도 녀석은 나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약속 장소에서 녀석들하고 만났을 때부터 나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챘을 것이었다. 하지만 철호한테선 그런 낌새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었다. 녀석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이었다.
그에 반해 수영이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나를 향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확실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나와 철호는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 수영이가 나서주었듯이 주변 사람이 힘든 기색을 보일 때마다 신경을 써주는 것도 수영이었다. 어떨 때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고맙게 느끼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뒤늦게 깨닫곤 창피해서 얼굴을 붉혔던 나와 달리 철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쉽게 사는 녀석이기도 했다. 그런 녀석과 친구라는 게 창피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나는 반대쪽에 있는 수영이를 보았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좋은 친구였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알고 지냈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꼽자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영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었다. 오징어 숙회 나왔습니다. 콜록거리는 소리에 나는 생각을 접고 아저씨가 건네준 접시를 받아 철호 앞에 내려놓았다. 접시에 담겨있는 오징어 숙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오징어다! 오징어! 진작 시켰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하며 녀석이 잘게 썰린 몸통을 한 점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오징어를 먹으며 만족스러워하는 녀석을 보자 나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열불이 일어났다. 저 얄미운 입을 바늘로 확 꿰매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쓸데없는 일에 괜히 열내지 말자. 수영이가 말한 다음 턱짓으로 아저씨를 가리켰다. 도마와 식칼을 정리한 뒤 아저씨는 전기난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장기침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저렇게 계속 기침을 하다간 목이 헐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수영이가 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럼 그렇지.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다. 역시 누구하고는 천성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며 나도 걱정이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텔레비전을 향해 고개를 까딱거렸다. 뉴스를 좀 봐봐. 나는 소형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반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와 닿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한겨울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었다. 말 그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감기로 인한 파급 효과는 수많은 예외 사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예외 사항 중 하나가 지금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보다 대여섯 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래 봐야 30대 중반 아니면 후반일 것이었다. 덩치가 커서 웬만한 병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아저씨가 지금은 축 늘어진 모습으로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70 먹은 노인네 같은 모습에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저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 감기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빌어먹을 회사 조회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났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나서 금연 스티커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딘가에 붙여놓았을 것 같은데 스티커가 금방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수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너 올해 목표가 금연이라며. 새해가 얼마나 지났다고 담배를 또 산 거냐. 수영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나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금연을 처음 시도했던 건 2주 전이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공지사항이 내려왔다. 야근도 불사하며 물건을 많이 팔아먹자는 계획은 빠지지 않는 공지사항 중 하나였다. 변함없이 작년과 똑같은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바로 금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올 한 해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원에 한해서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규직을 포함해 비정규직한테도 적용되는 방침이었다. 남아있는 담배를 다 피운 뒤 다음 날부터 금연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주 뒤에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될 줄 알았다면 애당초 금연 같은 건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터였다. 어차피 순수한 동기로 금연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목표가 사라져버린 계획을 억지로 밀고 나갈 필요는 없었다.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있는 포장마차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꾸벅꾸벅 졸던 철호가 귀를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눈을 뜨고서 나를 보았다. 잠결인 듯 멍한 눈빛이었던 녀석이 불현듯 정신을 차리더니 내 담배에 손을 갖다 댔다. 내가 뭘 했냐? 이 자식 보름도 못 넘길 거라고 했잖아. 녀석이 내 허락도 없이 담배를 한 갭이 가져갔다. 짜증이 났지만 겨우 담배 한 갭이 때문에 또다시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녀석이 문 담배에 불을 붙여주면서 주인 아저씨의 눈치를 살폈다. 담배를 피우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다행이라 여기며 라이터와 담뱃갑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철호가 담배를 깊게 빤 뒤 연기를 내뿜었다. 시르의 찬 공기 때문에 입김도 함께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말 보너스는 나라가 버린 거네. 자식, 조금만 더 참아보지 그랬어. 철호의 눈치 없음에 나는 눈을 흘겼다. 시발, 보너스는커녕 앞으로는 월급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한마디로 자존심 문제였다. 비정규직이나마 어렵게 입사가 된 만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정규직이 될 날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 같은 것이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학교 후배가 나보다 먼저 대리로 진급했을 때도 희망과 같은 믿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나는 오늘 오후 2시 16분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 세상은 결코 성실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월급은 왜 너 우리 몰래 사고라도 친 거냐?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녀석이 기어코 나의 인내심에 불을 붙였다. 수영이가 철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임마,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도 녀석을 향해 눈을 흘겼다. 취기 어린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던 녀석이 이제야 알아챘는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자신이 뭔가 실수했다는 건 눈치챘을지언정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내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런 녀석의 뒤통수를 한 대에 쥐어받고 싶었다. 그러고 나면 중재해주기 위해 수영이가 또 나설 것이고 우정과 의리를 빙자한 말들이 오간 뒤에 다시금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힐 것이었다. 그 어색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든 게 다 풀린 듯 해에 웃으며 또다시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녀석이 정말로 미웠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나는 자작을 했다. 수영이가 나 대신 잔을 들어주었다. 아무리 그래도 자작은 안 되지. 미소를 지어 보인 수영이에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쓸데없는 말을 꺼내서 미안하다. 한마디 던진 다음 나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소주의 쓴맛이 입안 가득 맴돌았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잔을 내려놓았다. 고래를 잡으러 동해에 가자며 목청을 높이는 노랫소리가 뜬금없이 밖에서 들려왔다. 가까운 곳은 아니었다. 아마도 길을 따라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취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가끔은 술에 취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도 했다. 지금 들려오는 노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너 명이 함께 부르는 것이었다. 주말도 아닌 수요일 밤에 저 정도로 취해 있다면 회식 자리에서 급하게 의기투합한 직장인들일 가능성이 컸다.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저들은 최대한 빨리 취할 수 있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을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마시고 집에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새삼스레 그때를 떠올리며 피식 실소를 내뱉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포장마차 앞까지 다가왔다.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에 잡으러 가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취객들이 한순간에 노래 부르는 걸 멈췄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깥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족같은 부장 새끼. 자기는 감기 기운이 심해져서 먼저 퇴근하니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놓은 뒤에 퇴근하라고. 시발, 오늘 중으로 그거 마무리하려면 날밤 꼬박 세워야 할 것 같더만.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새삼스레 부러웠다. 적어도 저들은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퇴근해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회사에 남아서 일을 좀 더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일행 중 직급이 가장 낮은 듯한 아저씨의 말을 또 다른 아저씨가 시원한 욕지거리로 잘라버렸다. 넌 인마 뉴스도 안 보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잖아.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래. 내가 장담하는데 그 자식 내일은 출근을 아예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술이나 한 잔 더 빨자고. 오케이? 오케이라고 묻는 소리에 다른 아저씨들도 오케이라고 대답하자 그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고 선창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나이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일 것이었다. 아무리 최신 유행가요를 모른다 해도 고래사냥은 너무 옛날 노래가 아닌가 싶다가도 저런 상황에서 아이돌 가수의 댄스곡을 부르는 건 더 이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찌 됐든 나머지 두 사람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포장마차에서 다른 곳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문득 포장마차 아저씨를 살펴보았다. 이마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훔치고 있었다. 난로를 켜놨다곤 해도 건물이 아닌 천막 아니라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무래도 오늘 장사는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콜록거리면서 그가 텔레비전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다. 다른 방송국에서도 정규방송 대신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비슷한 옷차림의 아나운서가 비슷한 억양으로 비슷한 내용의 속보를 떠들어댔다. 강력한 독감의 전염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젠장.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놈의 속보야. 속보는 투덜대듯 중얼거린 다음 아저씨가 채널을 바꾸었다. 모든 지상파 방송국에서 속보만 내보내고 있는 건 아니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을 시작한 수목 드라마의 첫 장면이 피아노 연주곡과 함께 나오는 곳도 있었다. 아저씨는 차라리 이걸 봐야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몇 회인지 알려주는 자막이 없어진 뒤 예쁘장하게 생긴 여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부터 드라마는 시작되었다. 상대 배우는 잘생긴 남자였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자가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였다. 저번 주 목요일에 방영되었던 마지막 장면이 자연스레 연상되었다. 분명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오늘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나도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눈물샘을 억지로 틀어막아야 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통속적이라고 느껴졌다.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 자신이 답답해서 소주를 한 잔 마셨다. 수영이가 대리기사를 불러야겠다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 소리를 들은 철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말이야,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 녀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할 줄 알아야 했다. 차를 가져온 수영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확실한 음주운전이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한 수영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그를 보았다. 웬일인지 수영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영아, 내 말은 우리 쭈니 기분도 풀어줄 겸 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어때? 괜찮겠지? 철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치 나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었다. 녀석은 전에도 몇 번 술을 마신 뒤에 바다를 보고 싶다며 수영이의 팔을 잡아끈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구슬려서 녀석의 마음을 돌리곤 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어깨를 튕기듯 움직여 녀석의 손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겨울 바다를 본다고 이족 같은 기분이 풀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핑계 대고 음주운전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라. 수영이가 핸들을 잡지 않는다 해도 결국 철호가 나서면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애초에 막아버리기 위해 나는 철호에게 확실히 말해주었다. 뭐라고 대꾸하려던 철호가 수영이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자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영이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적당히 달려도 1시간이면 바다를 볼 수 있잖아. 음주운전 걸리지 않게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당혹스러워서 나는 재빨리 옆을 보았다. 철호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원래 내가 계산해야 할 차례였다. 다음엔 반드시 내가 쏴라. 주인 아저씨가 거슬러준 잔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녀석이 미소를 지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듣고 있었을 주인 아저씨에게 나는 도움의 눈길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해 줄 법도 한데 그는 기침을 하면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긴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 아저씨로서는 지금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을 터였다.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로 발길을 돌렸다. 철호와 수영이가 나란히 밖으로 나갔다. 원치 않는 행보라 해도 일단 친구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재빨리 밖으로 나간 다음 수영이의 외투를 붙잡았다. 음주운전은 그렇다 치고 내일 일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야? 어쩌면 음주운전보다 이게 더 큰 문제일지 몰랐다. 뒤돌아본 수영이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니까. 녀석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나는 슬쩍 뒤돌아보았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중요한 건 오늘이지만 과연 내일도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아저씨가 어묵 국물을 데우고 있던 가스레인지를 잠갔다. 움직이는 와중에도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다. 위태로워 보이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수영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예전에 기억나냐? 걸음을 옮기면서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한쪽 눈썹을 축혀 세웠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운전면허 따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음주운전했던 날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대꾸하려는데 기억 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도 우리 세 사람은 술을 마셨다. 지금보다 훨씬 더 혈기왕성했던 우리는 누가 더 술을 많이 마시는지 내기라도 하는 듯 빈 술병을 옆에 쌓아놓고 있었다.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엄청난 능력이라도 되는 양절제라곤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다. 인생에 도움이라곤 조금도 안 되는 잡담을 떠들어대며 우리는 쉴 새 없이 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버렸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철호였다.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녀석을 보면서 수영이와 나는 계속 술을 마셨다. 그 당시에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선 도통 관심이 없었다. 어떤 인간이 우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될지
어떤 인간이 뽑혀서 우리가 사는 곳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될지, 어떤 인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지 손톱의 때만큼도 알고 싶지 않았다.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누가 권력을 잡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 그 당시에 나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철호와 수영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당시에 나는 철호 쪽에 가까웠던 것이다. 수영이는 이런 우리와 어울리면서도 착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우리 세 사람 중 운전면허증을 제일 먼저 딴 것도 수영이었다. 철없던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라는 개념도 그 당시엔 별거 아니라고 여겼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나는 수영이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졸라댔다. 면허를 딴 수영이가 헐값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끌고 다닌 지 3달쯤 지났을 때였다. 돌이켜보면 수영이도 당시엔 미성년자 딱지를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애송이였을 뿐이었다. 무식해서 용감했기에 우리는 무작정 바다로 향했다. 제한속도 따윈 가볍게 무시한 채 앞으로 쭉쭉 내달렸다. 빠른 속도에 열광하며 바다에 도착한 우리는 텅 빈 모래사장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우리는 간밤에 벌인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쳐댔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무슨 일이든 첫 경험은 낯설고 두려운 법이었다. 우리는 오후가 돼서야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후에도 수영이는 음주운전을 몇 번 더 했지만 신기하게도 큰 처벌은 받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철호는 그런 친구의 운을 믿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자는 제안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였다. 나는 오늘 정말 운이 없는 하루를 보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할 정도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재수가 옴붙은 날이었다. 앞서 걷고 있던 녀석이 길가에 세워놓은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다. 차 안에 쌓아놓은 다양한 종류의 옷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았다. 수영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출퇴근 개념이 나와 같은 월급쟁이하고는 확연하게 달랐다. 자동차 리모컨을 꺼낸 그가 버튼을 누르자 삐빅하고 소리가 나면서 전조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철호가 익숙하게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녀석을 가리키며 수영이를 보았다. 저 자식, 너 도와서 제대로 일을 하긴 하는 거야? 무심코 던진 질문에 그가 코웃음을 쳤다. 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들어오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나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을 통해 진심이 드러난 것일지도 몰랐다. 2주 뒤에 회사에서 나오고 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도 요즘엔 경쟁률이 높았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철호도 분명 그럴 것이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수영이가 철호를 탐탁지 않게 여긴 나머지 나에게 일을 제안한다면?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빼앗고 싶어질 것이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들 것이었다. 친구들하고 만나도 지갑을 꺼내기가 힘들어질 터였다.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 불현듯 떠올랐다. 오랜만에 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서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회비를 내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단돈 10,000원 한 장 들어있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철호가 다가와 밉살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내야 할 회비를 대신 내주는 상황. 몸서리 쳐지도록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서 빨리 직장을 구해야 했다. 농담 삼아 한마디 던졌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냐? 얼굴 좀 펴, 임마. 수영이가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었다. 불현듯 떠올랐던 상상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던 모양이었다. 수영이가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변명을 늘어놓다 보면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었다.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꼬이는 건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뒷좌석에 탄 철호가 수영이에게 히터를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으면서 룸미러로 녀석을 보았다. 뒷좌석에 쌓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옷에 녀석이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녀석의 둥글럽적한 얼굴이 언뜻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을 닮은 것 같았다. 나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운전석에 앉은 수영이가 문을 닫았다. 밖이나 아니나 싸늘하긴 매한가지였다.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냐? 지금부터는 심각한 표정 짓지 않는 거다. 알았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철호가 앞좌석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양옆을 둘러보았다. 잠시 미소를 지었던 나는 다시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얼굴을 본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웃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 난다던데. 웃다가 우는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쏘아붙이려다가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대꾸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늘어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엔 정말이지 반응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문 것이었다. 녀석은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조금 민망했는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히터나 빨리 켜달라고 말했다. 녀석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수영이가 시동과 히터를 차례대로 켰다. 뜨거운 바람이 차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을 켠 수영이가 엑셀을 밟으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앞쪽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다. 한적한 도로 위에 진입한 승합차가 속도를 높였다. 혹시 술김에 엑셀을 세게 밟은 건 아닌가 싶어 순간적으로 수영이를 보았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주시하면서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거의 변함이 없는 속도계에서 눈을 떼고 난 뒤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도시 안에서 그나마 유흥가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곳이었다. 아무리 지방 도시라 해도 이런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주위가 한산했다. 추운 날씨 탓일지 모른다고 추측하며 거리 양쪽에 늘어서 있는 건물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상호명의 네온사인이 알록달록하게 반짝거렸다. 민망할 정도로 화려한 불빛이었다. 이 동네가 원래 이 정도로 조용했나? 운전하고 있는 수영이도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었다. 지난주 이 시간대만 하더라도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났던 곳이었다. 취기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던 그때를 떠올리는데 뒷좌석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일인데다가 날도 춥고 감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잖아. 우리처럼 술에 환장한 인간들이 아니라면 밖에 기어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어. 우리 중 술이 제일 약한 철호가 말하고 있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고래사냥을 목 놓아 부르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는 계기판 아래에 붙어있는 라디오를 켰다. 방송국 로고송의 끝부분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곧이어 아나운서가 속보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라디오에서도 속보 타령인 걸 보니까 이번 감기가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네. 뒤에서 들려오는 철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볼륨을 높였다. 속보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독감과 관련된 것이었다. 문제는 아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보다 사태가 더 악화된 것 같다는 점이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소 격앙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역추적해본 결과 모두 보름 전에 독감에 걸렸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언론에서 처음 소식을 전했던 것도 보름 전이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까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속보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던 아나운서가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들 만여 명 중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방주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 중 환자가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젠장,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철호가 아까처럼 앞좌석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병원이나 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경찰이나 군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나는 얼른 라디오 주파수를 확인해 보았다. 주로 뉴스나 시사만 평을 내보내는 주파수였다. 만우절이 되려면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다. 아나운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특히 북유럽 쪽에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에선 비행기와 선박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 특파원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아나운서가 특파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운전자인 수영이가 라디오를 껐다. 내비게이션 작동법 알고 있지? 수영이가 나를 곁눈질하면서 물었다.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나는 내비게이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기 윗부분에 DMB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다. DMB를 틀어봐.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자고. 그의 말에 철호도 동조하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얼른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버튼을 누르자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 화면에서 초기 메뉴 화면으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일렬로 줄지어 나타났다. 그중 텔레비전 모양의 버튼을 눌렀다. DMB 방송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다. 기기에 등록된 채널이 오른쪽에 나왔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눌러보았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철진한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철호가 몸을 뒤로 빼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닌가 봐. 예전에 신종플루 발생했을 때나 메르스 때문에 난리 났을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가 내뱉은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속보를 알리는 시그널 음악이 터져 나왔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화면이 넓게 바뀌면서 아나운서 왼쪽에 앉아있는 의학 전문 기자가 카메라에 잡혔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아나운서가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 쪽 상황을 묻는 질문이었다. 기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중국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사망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독감에 걸린 환자들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의 말이 나오는 동안 중국 현지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천안문 광장으로 몰려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올바르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중무장한 공안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두 무리의 경계선에선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낯익은 장면 위로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할 정도로 사망자 속출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항과 항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려다가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타국에 갔다 돌아온 내국인도 공항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나운서는 저곳에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고 기자는 현재 파악되는 사람만 해도 300여 명에 달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에서 사망자를 처음 발견하고 나서 신속하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후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아나운서의 얼굴이 나왔다가 미국 현지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백악관 대변인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다. 방금 전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보름이라고 발표했던 시간이 잘못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뒤 더 많은 사람을 역추적해본 결과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인데요. 처음에 발견되었던 만여 명의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과 상관없이 보름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서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감염자이면서도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계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엄청난 질문 공세에도 대변인은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화면은 다시 스튜디오로 바뀌었다. 아직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타인과 접촉을 줄여주시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하는 기자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졌다. 기혼자로서 집에 두고 나온 가족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닐 터였다. 미혼인 나도 엄마 아빠가 걱정되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그 시골 구석에서 외출도 하지 않는 분들이었다.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물었고 엄마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거나 기침을 하는 등의 표면적인 증상은 없었다. 그 말인즉슨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다. 아빠하고는 직접 통화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다. 아빠는 당신의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당장 차를 끌고 나가 병원을 찾는 분이었다. 건강한 신체가 곧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철진한 구호를 신념처럼 믿고 사는 분이기에 이번 독감에 대한 예방도 이미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분이 엄마 옆에 있음에도 나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는 법이었다. 이번 사태가 그런 경우는 아닌가 싶어 나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두 녀석들만 없었다면 벌써 전화해 봤을 것이었다. 눈치나 보고 있는 나 자신을 한심하다고 여기면서도 쉽사리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나는 내비게이션을 보았다. 그 작은 기계의 화면에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 나오고 있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무력 충돌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가 젊어 보이는 남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잠깐 질문에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정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남자가 기자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뭔데요? 말을 하면서도 앞을 향해 손을 내뻗고 있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기자가 남자의 입 가까이 마이크를 갖다 댔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현 정부를 향해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자 남자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기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위협적인 태도였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딸내미가 독감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구급차도 불러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현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경찰과 군부대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남자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마치 건드려선 안 되는 시한폭탄에 손을 갖다 댔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반응이었다. 장난합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이 끊어지지 않은 걸 보면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게 누굽니까?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건 중무장한 경찰들이었다. 무력 충돌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은 듯했다. 양쪽 모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짭새들한테 전화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괜히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감기에 걸리지 말고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그게 도움을 청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할 소리입니까? 군부대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던가요? 주위를 한 바퀴 훑은 화면이 다시 남자를 잡았다.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보고 있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군부대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한마디 쏘아붙이자 기자는 뭐라고 대답하지 못한 채 말을 더듬거렸다. 남자가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간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현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조사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발표에만 의존해왔던 보건복지부와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에 찬 남자의 얼굴에서 다른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종합병원 1층에 있는 접수창구 앞을 찍어놓은 장면이었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번호표와 상관없이 창구로 밀려들었다. 마스크를 하고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허공에 맴도는 헛소리나 마찬가지였다. 병에 걸렸거나 혹은 걸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은 직원들이 있는 창구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컴퓨터를 만지려고 손을 뻗은 일반인을 막기 위해 병원 직원이 다가가자 다른 사람들이 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그 끔찍한 장면에서 스튜디오로 화면이 바뀌었다. 방송 중인 아나운서는 물론이고 차 안에 있는 우리도 멍한 표정이었다. 방금 그건 세상의 종말을 다룬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이었다. 순간적으로 몇몇 영화에서 보았던 중요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액션 영화인 매드맥스 시리즈에 나오는 자동차 추격 장면이 떠오르는가 싶더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과 같은 좀비 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식인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지구 종말을 다룬 수많은 영화가 전광석화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짧게 이어진 침묵을 깬 건 아나운서였다. 그는 시위대와 똑같이 정부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영이를 보았다. 핸들을 잡고 있는 그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을 터였다. 차창 밖에 가 있던 시선이 내비게이션 쪽으로 슬쩍슬쩍 움직였다. 화면은 어느새 청와대 앞으로 바뀌었다. 경찰이 쳐놓은 경계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광화문 광장하고 상황은 비슷했다. 청와대 앞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이어폰으로 무슨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제 곧 대통령의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주시죠. 박 기자라고 언급되자 조심스레 화면을 살피던 수영이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다양한 매체에서 나온 수많은 기자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철호의 목에서 가래가 끓었다. 대통령 얼굴도 보고 말이야. 출세했어. 저 새끼. 입속에 가래를 머금은 상태에서 말한 뒤 녀석이 앞좌석 가운데에 놓여있는 종이컵을 가져갔다. 종이컵은 재떨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기에 가래를 뱉고 나서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조심해! 녀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순간적으로 나는 녀석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전조등 불빛 안으로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이 어딘가 아파 보인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버렸다. 수영이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몇 미터 앞으로 날아가 버린 뒤였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를 세운 수영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미처 말릴 새도 없었다. DMB 방송이 수신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안타까움을 이해한다는 식의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나는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진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살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을 겪는 건 처음이었다. 오늘 오후에 해고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 젠장!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쳤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나는 철호를 보았다. 녀석은 종이컵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은 다음 머리를 극적거렸다. 일단 운전을 한 건 우리가 아니라 수영이잖아. 안 그래? 녀석은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동조를 구해왔다. 자기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투와 태도가 너무나 얄미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앞쪽 차창 너머를 내다보았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서 수영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미쳐 닿지 않는 곳이었다. 어둡고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 그와 눈이 마주쳤다. 마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철호가 뒤에서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하지만 나는 그냥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녀석은 꼼짝하지 않고 차 안에 남아있을 모양이었다. 날씨가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싸늘해진 것 같았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도로 양옆을 둘러보았다. 농과 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민가는 꽤 먼 곳에 있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이 한두 군데 있는 걸 보면 저쪽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지도 몰랐다. 만약 신고 정신이 투철한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했다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터였다. 하지만 이 근방 어디에서도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은 채 걸음을 옮겼다. 수영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서 있었다. 아무리 내가 술을 마셨다 해도 앞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했을 리가 없어. 철호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두운 데다가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차가운 길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언뜻 봐도 고등학생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입고 있는 옷도 너무나 평범했다. 외투 안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아래엔 청바지 차림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라면 맨발이라는 것이었다. 양말도 신지 않은 그녀의 발바닥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논과 밭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여기로 뛰어온 것 같아. 가장 그럴듯한 상황을 추론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 아이, 아직 죽지 않았어. 구급차를 부르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수영이한테는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으니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을 터였다.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갖다 대는 그를 보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리고 싶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나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해서 수영이가 음주 운전을 하도록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철호였다. 수영이와 함께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히 녀석의 몫이어야 했다. 나는 수영이의 휴대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발, 왜 안 받는 건데? 왜? 냅다 소리를 지른 다음 그가 귀에 갖다 댔던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까 보았던 시위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다. 그 남자 말이 사실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어쨌거나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였다. 설사 누군가 전화를 받는다 해도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터였다. 모른 척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와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나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너지듯 주저앉는가 싶더니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대로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여자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힘겹게 숨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뒤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아이를 그냥 이곳에 두고 가자는 말 따윈 절대 꺼낼 수 없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그쪽에서 연락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 가봐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여자아이를 보았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약한 움직임이었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았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방송으로 봤잖아. 수영이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이런 방구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가 이미 결심했다는 걸 의미했고 그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상황은 이미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오면서 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알고 있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도 결국엔 핸들을 잡았을 터였다. 예전에는 멋모르고 그를 말렸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의 노력이 언제나 헛수고로 끝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런 걸 보면 나에게도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되지만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 또한 점점 더 커졌다. 그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골똘히 궁리해 보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특히 스릴러 영화에 나왔던 상황 설정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장르의 영화를 보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히치하이커로 가장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척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가 안고 있는 여자아이도 후자의 경우에 속할지 몰랐다. 만에 하나 독감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기 위해 일부러 차에 뛰어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혹시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고 말하려다가 수영이의 기사도 정신이 떠올라 그만두었다. 언젠가 한번 길거리를 걷다가 불량배로 보이는 남자한테 붙잡힌 여자를 보고 수영이가 한달음에 달려간 적이 있었다. 나나 철호였다면 10중 8구 지나쳤을 테지만 수영이는 우리와 달랐다. 뛰어나게 예쁜 여자가 아니었음에도 수영이는 남자와 결전을 벌였다. 그 와중에 경찰이 달려왔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라는 게 밝혀졌다. 문제는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자기 남편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이었다. 황당함에 말문이 막힌 채로 우리는 근처 파출소에 끌려갔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부가 그 동네에서 상습범이었다는 점이었다. 싸움을 벌인 수영이와 남자는 경찰의 중재하에 악수를 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서로 큰 상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커지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수영이가 제대로 한 대에 쳤다면 일이 복잡해졌을 터였다.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라면 다시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수영이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지금도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는 여자아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를 부를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뒷좌석에 앉아있는 철호가 보일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어쩔 수 없이 수영이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봐야 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빨리 걸어가려는데 차 안에 있던 철호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큰일 났다고 소리쳤다. 녀석의 시선이 내비게이션과 여자아이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진짜 큰일이 났다는 듯 얼굴을 찌푸린 녀석을 보자 나는 짜증이 치솟았다. 수영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접어놓고 잽싸게 철호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통령의 성명 발표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비게이션을 보았다. 낯익은 병원 간판이 화면에 나와 있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 도시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다.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기로 가야 했다. 제법 규모가 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기도 한 그곳을 배경으로 기자가 현재 상황을 전해주고 있었다. 지금 이곳은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처럼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 건 아니지만 이곳도 접수가 밀린 환자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말하는 동안 병원 안에서 찍은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노인 환자가 많은 가운데 보호자인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접수창구 안쪽에서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히고 있는 아저씨 옆에 커다란 글씨로 공지사항이 적혀 있었다. 독감 환자 외 다른 질병은 접수받지 않는다고? 수영이가 그걸 읽은 뒤에 욕을 내뱉었다. 내가 굳이 그를 말리지 않아도 병원에 가는 건 헛수고일 것 같았다. 젠장,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수영이가 내뱉은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다른 지방 도시의 상황도 알아보겠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이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다. 속보를 통해 다음으로 나온 도시는 부산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도시도 서울 못지않게 엉망진창이었다. 부산 시민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억센 사투리로 정부를 규탄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DMB 방송을 껐다. 다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신경 써야 할 정신이 없었다. 수영이는 여전히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녀를 위해 우리는 고민을 해야 했다. 철호가 차창을 두드려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차피 종합병원은 글렀으니까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이라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이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내뱉고 나서 철호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천만다행으로 근처에 개인 병원이 있다고 해도 이 아이가 다치게 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건데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로 치였다고 말할 거야?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문제를 제기하자 철호는 반론의 여지 없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수영이를 보았다. 그는 여자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내 말 맞다나 사실대로 말하긴 어려울 거야. 하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야. 그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주시했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미 결정해버린 듯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오랫동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개인 병원을 찾아보도록 하자. 내비게이션은 아직 작동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 안에 있던 철호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차 안에 집어넣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몸이 축 늘어진 사람을 좌석에 제대로 앉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호가 수영이를 돕기 위해 여자아이를 붙잡았다. 녀석이 놀란 듯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열이 장난 아닌데. 철호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다. 열이 난다는 건 독감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다. 저기 수영아. 말을 계속 이어가려는데 수영이가 차에서 몸을 빼냈다. 잘 붙잡고 있어. 알았지?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가 철호에게 말했다. 알겠다고 대답하며 녀석이 여자아이의 몸을 등받이에 기대어 놓았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는가 싶었는데 여자아이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철호가 얼른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수영이는 문을 닫고 나서 운전석으로 뛰어왔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상황을 관망했다. 차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내비게이션부터 살펴보았다. 초기 메뉴 화면으로 바꾼 뒤 수영이가 지도 버튼을 눌렀다. GPS로 위치를 확인한 기기가 이곳을 중심으로 지도를 불러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수영이가 검색칸에 병원이라고 입력했다. 뒷좌석에 있는 철호가 목을 가다듬었다. 이 근처 어딘가에서 병원을 본 적은 없는 거야. 초조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녀석이 그에게 물었다. 수영이는 아무 대답 없이 검색 버튼을 눌렀다. 병원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화면 가운데에 둥근 원이 나와서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걸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을 떠올렸다. 속보에 의하면 이번에 유행 중인 독감은 예방주사도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독감과 다른 병원체가 발견되었다는 의미일 텐데 과연 그 병원체는 무엇을 매개체 삼아 질병을 퍼뜨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원체의 종류가 다르다면 매개체도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 이런 의문을 떠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병원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여자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순간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왔다. 바다를 보기 위해 가려고 했던 길을 따라 10분쯤 더 가면 개인 병원이 나온다는 결과였다. 이것 봐. 진료 과목도 정형외과야. 병원 위치를 확인한 수영이가 시동을 걸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후유증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었다. 엔진을 돌리기 위해 힘겨워하는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몸에 열이 난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겠지. 철호가 한마디 툭 던졌다. 열과 관련된 증상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녀석을 보려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있는 녀석의 모습이 룸미러에 비쳤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치고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해 보였다. 녀석의 친절함이 정말 여자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음흉하게 변한 것 같은 녀석의 눈빛을 보고 있으려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듯했다. 철호는 여자아이가 독감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만약 그런 가능성을 신경 쓰고 있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룸미러로 녀석의 행태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를 바드득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발 좀 걸려라 걸려. 수영이 목소리가 높이 올라간 순간 부르릉하고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다. 뒷좌석을 재빨리 확인한 그가 기어를 바꾸고 나서 엑셀을 밟았다. 수영이의 절박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굴러갔다. 수영이는 입을 꾹 다문 채 핸들을 힘껏 붙잡았다. 취기는 이미 사라져 정신이 멀쩡해졌다. 나는 앞쪽 차창 너머를 내다보며 상념에 빠져들었다. 독감 관련 뉴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기 시작한 보름 전에도 우리는 퇴근 후에 만나서 오늘처럼 술을 마셨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보름에 한 번씩 수영이의 주도로 만남을 가져왔다. 예전에는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냥 생각나면 누구든지 연락해서 만났고 그렇게 만나면 밤새 술을 퍼마시곤 했다. 즐거웠던 시절이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다. 각자 돈벌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만남의 횟수가 확 줄어들었다. 거의 매일 만났던 그때와 비교하면 보름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꽤 길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 주기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였지만 현실의 굴복당의 생활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과거의 즐거웠던 순간을 시간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만남을 꼭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어떨 때는 사회생활의 한 부분인 양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무질서하고 무계획이었던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일까? 솔직히 모임 자체가 마냥 즐거운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술이 있어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2차까지 갔다가 헤어지곤 했다. 재밌는 건 작별 인사를 할 때였다. 그때만큼은 우리도 여느 사람들 못지않게 애틋한 사이로 변했다. 하지만 악수와 포옹으로 마무리 짓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과 만났던 시간을 망각하기 일쑤였다. 시간이 지나 남는 건 숙취밖에 없었다. 불쾌해진 얼굴로 혼자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과거에 즐거웠던 시간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곤 했다. 언제쯤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끝이 보인다면 좋겠다고 매번 생각했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황당한데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벌어져선 안 될 일들의 연속이었다. 수영이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난 상황에서 나는 머리가 더욱더 복잡해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예측할 수조차 없었다.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저 앞 어디쯤에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영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상념에서 벗어나 바깥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와 있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수협 건물을 지나치고 있었다. 거리엔 가로등이 군데군데 켜져 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면서 우리는 병원을 찾아보았다.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이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죽음이 모든 걸 집어삼킨 유령도시 같은 분위기였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철호가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수영아, 저 앞에 있는 저 건물 같은데. 그나마 밤눈이 밝은 철호의 말을 듣고서 수영이는 전조등이 그쪽을 비출 수 있도록 캔들을 돌렸다. 어둠을 뚫고 뻗어나간 전조등 불빛 안으로 병원 간판이 들어왔다. 수영이가 속도를 높여 앞으로 달려가더니 핸들을 돌려서 유턴을 했다. 병원 건물 앞에 차를 세우려는 시도였는데 그곳엔 이미 다른 차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에 차를 세운 뒤 수영이는 밖으로 나간 다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나만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여자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가 독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렇게 가정해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교통사고 후유증이었다. 그 정도 사고를 당했는데 열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터였다.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가지 말자고 다짐하며 나도 그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수영이는 차 안에 있는 여자아이를 끄집어내 안아들었다. 밖으로 나온 철호가 수영이를 살짝 흘겨보았다. 녀석의 눈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세상이 끝장나고 있는 와중에도 녀석은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안는 걸 보며 질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동물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속으로 녀석을 비웃으며 나는 수영이를 따라갔다. 그는 벌써 병원 건물의 문을 열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 건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이 꺼져 있는 건물 안에서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수영이가 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봐요.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목청껏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수영이 옆으로 다가가 그를 보았다.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곳엔 여자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듯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일단 차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말하는데 철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젠장, 병원이 아니라 무덤이래. 존나 스산하잖아. 몸을 부르르 떨면서 녀석도 우리 옆으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욕정에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 여자아이를 향해 있었다. 수영이가 그런 녀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얘 좀 안고 있어봐. 나는 다른 데 좀 둘러봐야겠어. 그가 철호에게 여자아이를 건네주었다. 기꺼이 그러겠다는 표정으로 녀석이 여자아이를 안아들었다. 수영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앞으로 걸어갔다. 솔직히 이 모든 모습과 표정 그리고 녀석의 눈빛 등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건물 안은 정말이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나마 바깥에 세워놓은 승합차의 전조등 불빛 덕분에 출입문 근처에서는 어렴풋하게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표정까지 살펴보기엔 부족한 밝기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철호가 음흉한 눈빛으로 여자아이를 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녀석의 과거 경력 때문이었다. 남봉꾼으로 유명했던 녀석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수영이를 따라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를 부르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같이 가, 임마. 그는 휴대폰 랜턴 기능을 사용해 앞을 비추고 있었다. 두세 사람이 업무를 봤을 만한 크기의 접수창구가 불빛에 드러났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박살난 컴퓨터 모니터였다.
거기로 다가가 창고 안쪽을 살펴보았다. 휴대폰에서 뻗어나간 불빛은 솔직히 성에 차지 않았다. 어슴푸레한 상황에서 온갖 집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우리가 DMB 방송을 통해 보았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이곳에서도 벌어졌던 모양이었다. 수영이는 좀 더 안쪽을 살펴보려는 듯 접수창구에 몸을 바짝 갖다 댄 채 팔을 쭉 뻗었다. 휴대폰에서 나온 불빛이 접수창구 안쪽 바닥을 비추었다. 어두웠을 땐 보이지 않았던 광경이 어슴푸레하게나마 드러났다. 저거 피 아니야? 나는 놀란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다. 정말이지 머리가 핑 돌 것처럼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가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사람이 흘린 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붉은 액체가 바닥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병원 직원에게 린치를 가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 이건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믿겠다. 안 그러냐? 멍한 기분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 수영이가 불빛을 비추며 말했다. 강한 불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이 부시거나 하지는 않았다. 너 말이야, 영화라면 장르 가리지 않고 챙겨보니까 이런 분위기의 공포물도 많이 봤겠지.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맞다나 지금 이곳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장면이 어울리는 장르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반드시 건물 곳곳을 살펴본 다음에야 안심하는 영웅 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그런 타입은 수영이밖에 없었다. 나는 문득 바깥에서 보았던 이 건물의 구조를 떠올렸다. 수영아, 너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엔 2층에 올라가 볼 거지? 밖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2층이었다. 접수창구가 있는 1층엔 작은 로비와 진료실이 있을 것이고 2층엔 정형외과답게 물리치료실과 병실이 있을 것이었다. 수영이도 나와 똑같이 파악한 건물 구조에 대해 밝힌 뒤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곳 어딘가에 사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공포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넘치는 호기심으로 인해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강행하다가 옆에 붙어있던 조연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 비춰봐도 수영이는 주인공 역할에 어울렸고 나는 영화 앞부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조연 역할에 어울렸다. 어쨌든 의사 비슷한 놈이라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수영이는 내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하길 단념하고 나서 나도 그와 함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맞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정형외과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듯했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수영이를 보며 나도 걸음을 옮겼다. 만약 병원 관계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중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독감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에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인지 알고 싶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의사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이가 우뚝 멈춰섰다. 뒤따라가던 나도 걸음을 멈췄다. 젠장,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잖아. 짜증이 난 표정으로 수영이가 버튼을 계속 눌러댔다.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 층수 표시등은 꺼졌고 버튼은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나는 그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전기가 끊겼다는 걸 깨달았다. 이 상황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을 머릿속에 아로새기며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영이 휴대폰에서 뻗어나간 불빛이 다른 곳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원인에 대해선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던 불빛이 움직임을 멈췄다. 불빛 안으로 계단이 들어왔다. 수영이가 나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할래? 질문을 듣고 나서 나는 철호가 있는 곳을 보았다.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꼼지락대는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녀석은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짓이 무엇이든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철호와 얽히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진다는 걸 떠올리며 수영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 보자는 의미였다.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은 그가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뚜벅뚜벅 걸어가 계단 앞에 선 다음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만약 공포영화였다면 저 위에서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타났을 것이었다. 그만큼 불길한 어둠과 대면하자 수영이도 긴장이 되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그의 표정을 살펴보고 싶지만 나는 수영이를 앞질러 가지 않았다. 이미 몇 계단 위로 올라가 있던 수영이가 한 계단 더 올라갔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괴성이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고통 때문에 쥐어짜듯 내지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잠깐, 이 소리는 뭐지? 그가 올라가는 걸 멈춘 상태에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렇게 1분 정도 지났을까?
괴성은 계속 들려오지 않았다. 환청을 들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주위가 무척 조용해졌다. 더 이상 귀를 기울여봐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수영이가 있는 곳까지 잽싸게 올라간 다음 그를 살펴보았다.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위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수영이가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에 빠졌다. 공포영화에서 저런 사운드가 들리고 난 다음에는 끔찍한 영상이 뒤를 잇게 마련이었다. 수많은 영화 속 장면들이 맴돌았지만 앞으로 현실에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선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이건 마치 수학 공식에 따라 미지수 x와 y를 맞춰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다. 정답을 알아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짧지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수영이 휴대폰에서 뻗어나간 불빛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순간 위에서 벌어진 알 수 없는 상황보다 이곳에 혼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얼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계단씩 훌쩍 뛰어 올라가 2층에 다다랐다. 수영이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을 터였다.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영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젠장, 도대체 뭐야? 한마디 내뱉으면 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영이는 소리가 난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여기며 나도 그를 쫓아갔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운 탓에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가 속도를 늦췄다. 이쯤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며 수영이가 복도 이곳저곳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았다. 복도 양옆에 병실로 보이는 방들이 있었다. 비명을 지른 주인공은 저 많은 방 중 한 곳에 있을 것이었다. 도대체 왜 비명을 지른 것인지 알고 싶지만 그런 궁금증과 비례해서 두려운 마음도 함께 커졌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수영이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5발짝쯤 앞서 걸어간 그를 보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곳에서 느꼈던 것과 또 다른 느낌의 어둠 속에 나는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죽음과 함께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알려진 공포영화를 보았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다. 그 공포가 발목을 붙잡는가 싶더니 다시금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서둘러 수영이를 쫓아가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나는 한마디 내뱉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영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자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문 채 수영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그는 맞은편에 있는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곳은 4인용 병실이었다. 양쪽 벽에 침대가 2개씩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침대 시트를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병실 안에 환자가 있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그들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영이는 왜 저런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살펴봐도 병실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살펴보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지만 수영이는 4인용 병실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복도에서 그곳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질문을 툭 던지고 나서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상하다니, 뭐가? 복도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둘러보며 나도 어쩔 수 없이 수영이를 따라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침대를 향해 불빛을 들이웠다. 정형외과 환자들이라면 움직이는 게 불편할 거란 말이야.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허리나 다리를 다쳤다면 움직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안 그래? 수영이 말인즉슨 그런 환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추리였다. 어쩌면 미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입원한 나이롱 환자들만 이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긴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다.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불빛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창가 쪽 벽과 침대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동작을 멈췄다. 잠시 그러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수영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곤 소리가 난 곳으로 걸어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았다. 나는 수영이 뒤쪽으로 2-3발짝 떨어져 있어서 그가 보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놀란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의 말투로 판단해 보건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존재를 발견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수영이 옆으로 다가가 보았다. 불빛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할머니였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수영이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 그가 주름진 손을 잡으려는데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감기에 걸리셨나 보네요. 할머니한테 뻗었던 손을 황급히 거두며 수영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그래도 대답은 해야 했는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단 안심이 되었다. 그건 할머니가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반응이었다. 수영이도 안심이 되었는지 얼굴에 편안한 표정이 감돌았다. 할머니,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두 번째 질문에는 아쉽게도 고갯짓조차 하기가 힘들어 보였다. 처음엔 콜록거리는 수준이다가 빠르게 악화되더니 급기야 입에서 핏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침이 심해졌다. 할머니는 누가 봐도 문제에 그 독감에 걸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던 수영이가 뒤로 물러난 다음 날을 보았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갈 수는 없겠지? 마치 나에게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한 말투로 그가 질문을 던졌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중 누군가가 독감에 걸리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나는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핏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침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숨을 들이마셨다. 내 놈들 따라 밖에 나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들 마시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연달아 기침을 해댔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였다. 수영이마저도 냉정하게 발길을 돌린 상태에서 내가 괜히 오지랖 넓게 나설 필요는 없었다. 콜록거리고 있는 할머니를 뒤로 한 채 나도 복도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병실에서 나가려는데 2층 어딘가에서 또다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수영이의 팔을 힘껏 붙잡았다. 난 이제 저 소리의 정체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넌 어때? 여기서 빨리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 말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반응이 나왔다. 궁금해야 할 걸.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목숨도 곧. 할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피를 한 바가지 토해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수영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수영이가 아랫입술을 깨물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짧게 들리고 말았던 아까와 달리 지금은 비명이 길게 이어져 나왔다. 휴대폰 불빛으로 앞을 비추며 수영이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한 뒤 아래로 내려갔다. 뒤쫓아 뛰어가면서 나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정말이지 이 모든 걸 현실이라고 여기기엔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다.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게 환각이고 환청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5개 정도 되는 계단을 한 번에 뛰어 내려갔다. 1층에 발이 닿는 순간 전기 문제로 인해 망가진 줄 알았던 전등에 불이 켜지면서 주위가 환해졌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어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나는 2층에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더 큰 공포를 지금 이 순간 느껴야 했다. 접수창고 안쪽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닥 여기저기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어둡고 낯선 환경이었다 해도 어떻게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였다. 휴대폰 랜턴 기능이라면 충분히 알아챘어야 할 정도로 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뭐 이런 게 같은 경우가 다 있냐? 수영이가 말하며 랜턴 기능을 껐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계단을 향해 빨간색으로 신발 자국이 나 있었다. 문득 신발 밑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밑창을 볼 수 있도록 다리를 들었다.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처럼 빨간 핏물이 무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다.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아무리 어두웠다 해도 아까는 이걸 왜 보지 못한 걸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철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대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때 잔뜩 긴장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은 남아 있었다. 넓은 공간에서는 보지 못했던 핏자국을 접수창고 안쪽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보았기 때문이었다. 핏자국을 보지 못한 이유를 긴장감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긴장감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잠깐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에서 주위를 다시 살펴보았다. 빨간색 신발 자국이 우리가 움직였던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다. 출입문에서 접수창구로 이어져 있는 두 사람의 신발 자국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가 계단으로 올라간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만약 경찰이 나중에라도 이곳에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을 만한 흔적이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괜스레 찝찝해졌다.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 나는 빨리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리를 움직였다. 바닥에서 뭔가 끈적거리는 느낌과 함께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금 피로 얼룩져 있는 바닥 위에 서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음식이 배에서 요동치는가 싶더니 욕지기가 올라왔다. 입을 다문 채 헛구역질을 하면서 재빨리 그곳에서 벗어났다. 출입문으로 가는 길 곳곳에 비슷한 지뢰밭이 만들어져 있었다. 잘 피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철벅거리는 소리가 옆에서도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영이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뢰밭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예상컨대 그도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을 터였다. 눈 깜빡할 새에 수영이는 나를 앞질러 걸어갔다. 나도 걸음을 재촉했다. 피로 만들어진 지뢰밭은 훌쩍 뛰어넘거나 피하면 그만이었다. 문제는 속도였다.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수영이와 달리 나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느라 속도가 붙지 않았다. 어찌 됐든 나보다 빠른 속도로 걸어간 수영이는 벌써 철호가 있는 곳 근처에 가 있었다. 거침없이 걸음을 옮기던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너 이 자식, 이게 뭐하는 짓이야? 수영이가 격한 감정을 담아 목소리를 높이더니 철호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았다. 녀석이 무슨 짓을 했기에 저러나 궁금해졌다. 여자의 옷을 왜 벗겨놓은 거야? 말해봐, 어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미친 본성을 자제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유를 대라고 소리 지르는 수영이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었다. 철호가 그를 도와 일하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다. 출소한 지 한 달쯤 지난 뒤였다. 녀석은 2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죄명은 미성년자 강간미수였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찢어진 웃옷을 붙들고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녀석은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재산은 변호사 주머니에 전부 다 들어갔다. 처음에 7년형을 선고받았던 걸 떠올리면 돈값은 했다고 볼 수 있었다. 녀석도 거기엔 후회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복역을 끝낸 뒤 녀석은 무일푼으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당장 들어가서 살 집도 없는 녀석을 받아준 건 수영이었다. 솔직히 나는 그때 이후로 철호가 불편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범죄를 일으켰던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수영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나야 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느 정도 어색함이 줄어들긴 했어도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가는 건 아직도 어려웠다. 녀석도 나의 이런 속내를 눈치챘을 터였다. 스스럼 없이 서로 말을 걸긴 해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덥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열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이유라고 된 게 겨우 이런 식이었다. 나는 지뢰밭을 훌쩍 뛰어넘고 나서 바닥에 누워있는 여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겉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냘팠다.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내버려 두다간 10중 8구 독감에 걸릴 것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지나쳤다면 모를까. 책임을 진 이상 여자아이는 끝까지 우리가 돌봐주어야 했다. 그렇다면 어서 옷을 입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는 수영이를 보았다. 그가 바닥에 놓여있는 여자아이의 옷을 챙겼다. 너는 씨발, 발정난 개망난이야. 거칠게 말을 내뱉으며 수영이가 여자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다. 철호는 입을 꾹 다문 채 그가 여자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걸 지켜보았다. 녀석으로선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도 없는 듯 보였다. 혼자 하려니까 힘든 모양인지 수영이 이마에는 금방 땀이 맺혔다. 나는 도와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과감하게 나서지는 못했다. 옷을 입히기 위해선 그녀의 몸에 손을 갖다 대야 할 것이었다. 성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여물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 해서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었다. 그런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게 되면 나도 어떤 기분이 들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될지 몰랐다. 나는 철호 같은 녀석과 한 통속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수영이는 벌써 여자아이의 바지와 웃옷을 차례대로 입혀놓았다.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이것 좀 도와줘. 일단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혀놓았기 때문에 맨살에 손이 닿지는 않을 것이었다. 남은 건 이제 외투밖에 없었다. 그 옷을 여자아이에게 입히는 걸 도와주기 위해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앞에서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사이에 수영이는 외투를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앞에서 감싸 안듯이 하면서 몸을 들어봐.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몸을 힘껏 들어올렸다. 얼굴이 나에게 닿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몸을 조심스레 움직였다. 우리를 보고 있던 철호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쩌면 녀석의 판단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아이의 몸은 정말이지 불덩어리 같았다. 이런 상태에서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함부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 뒤에서 외투를 입히고 있는 수영이를 보았다. 그가 나를 향해 턱짓을 하면서 여자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뒤에서 옷 입히는 건 끝났으니까 이제 앞에서 지퍼를 올리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겨드랑이에서 손을 빼낸 다음 지퍼를 올렸다. 그런데 말이야, 정말로 열이 심하긴 심하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추위에 옷을 벗기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수영이가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문득 아까 생겨났던 의심이 다시금 떠올랐다.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열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의심도 지우기가 어려웠다. 맨살에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접근했던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불안해지기까지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영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여자아이한테서 한 발짝 물러나며 그를 보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물어봐야 할 사항이었다. 아까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말이야. 지금 이렇게 열이 심한 게 정말로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혹시 독감에 걸려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려는데 수영이가 옆으로 비키라는 듯 나에게 손짓했다. 의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귀찮다는 듯 말하고 나서 그가 여자아이를 안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 피곤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야. 열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야 해.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그가 먼저 밖으로 나갔다. 수영이의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다. 예상컨대 그도 여자아이가 독감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 보았을 터였다. 이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한 걸 보면 그렇게 의심해 본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감염에 대한 안전 문제는 일단 접어놓은 것 같았다. 과연 이대로 그를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해 보면서 나는 뒤돌아보았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눈에 띄었다. 2층에 다시 올라가는 것도 꺼림칙하지만 계단으로 가기 위해 피로 만들어진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층에서 비명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비명을 질러댔던 것인지 영원히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강준, 빨리 나와. 수영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으로선 그의 차를 타고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밖으로 나갔다.